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준식입니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고요. 사실 한 25년 정도 금융업계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고 한 4년 정도 됐죠.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채권의 A에서 Z까지 제 욕심이 그걸 다 보여주고 싶은 책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리고 채권이라는 컨텐츠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계속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그 책 저작을 의뢰를 받았지만은 제가 거절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독자들이 할 상황도 아니고 할 수준도 좀 안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고사해 오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지금쯤은 한번 해볼 만하다. 요즘은 우리 독자분들 그 개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셔서 그 능력치가 상당히 올라와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제 이 미진한 글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쓰게 됐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바람으로 제 제자 두 분하고 공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두 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컨텐츠를 조금 더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같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산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 debt을 이해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debt이면 DEBT인가요? 그 부채의 성격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전문가랍시고 물어봐요. 이거 어디다 투자하면 되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묻는데 저는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진정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얻고 싶다면 나한테 모든 재산의 내역, 성격 이거를 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그 웰스 매니지먼트 투자 조언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도 그 많은 돈을 운용을 할 때 각각 그 고객들의 그 자산의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격들을 요거는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해야 될지, 어느 정도의 위험은 절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투자를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큰 금액과 작은 금액의 성격 차이가 중요하잖아요. 그 성격 차이는 그런데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객들의 돈이 소중한 정도와 제 돈에 제가 뭐 어느 정도 돈을 굴린다면 그 돈의 소중함은 똑같겠죠. 다들 소중한 돈이고 다만 좀 이런 게 있어요. 부자들이 자산가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평균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봐 오면 그 시드머니가 작은 분들의 수익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시드머니 작은 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100% 수익을 내려고 하거든요. 100% 수익을 내려면 100%의 마이너스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데 투자를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돈을 잃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치우치고 경도돼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꽤 많고요. 부자들은 조금 달라요. 부자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 목표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내가 나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10%만 내면 돼.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100억에 한 10%, 10억 정도면 아마 1년에 그 정도만 벌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돈을 그 짜투리 돈을 그렇게 놀게 하지 않고요. 전반적인 돈을 효율적으로 잘 그 웰스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죠.
어떤 한 일부 돈을 가지고 배팅을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돈을 어떤 그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적당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목표 수익률은 한 10% 정도였는데 결과는 한 20% 나오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보여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뭐 골프 칠 때도 이 골프 채를 잡을 때 너무 세게 잡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잘 잡고 몸에 힘을 빼고 그렇게 치면 더 잘 치듯이 이렇게 그 부자들, 자산가들이 투자를 할 때 좀 몸에 힘을 빼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훨씬 좋은 수익률을 내는 것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높여서 또 그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만 투자한다 생각을 조금 버리시고요. 어떤 조화로운 투자를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내 재산이 작은 돈이든, 근데 그래도 작은 돈이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제 최소 기본 단위가 한 2, 3천 이상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2, 3천이 시드머니가 그 전까지는 열심히 무슨 뭐 일을 하시고 그런 걸로 그걸 보고 우리가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죠. 휴먼 캐피탈로 열심히 그 시드머니를 만드시고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된 후부터는 그게 100억이든 1000억이든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저는 같은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이 전반적인 전체 포트폴리오를 중시하는 내 자산의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되지. 어떤 특정한 종목에다가 몰빵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익률을 많이 내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쪽으로 막 따라가 붙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는 10중 8구 돈을 잃기가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내 재산을 관리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을 바라고 그런 곳에만 투자하지 마시라고 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산의 목표 수익률이 한 연 15% 정도거든요. 15%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들으시고 그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대 수익률은 낮추시고요. 15% 정도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높이셔야 돼요. 높이셔야 되고 15% 정도 돈이면 5년마다 이게 더블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지고 계시는 그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5년이면 1억이 되고 또 5년이 지나면 2억이 되는 그런 속도예요. 그렇게 복리로 하면 수십 년 뒤에는 수십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정도면 한 15%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투자라면 저는 충분히 안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산 배분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 30%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위험도가 낮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자산 관리를 할 때 또 명심해야 되는 게 위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는 가장 위험한 자산이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보통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내가 자금이 1억이 있다. 그럼 1억인데 얼마의 수익률을 내야지 본전이라고 생각하세요? 15%는 본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저는 사실은 본전 수익률을 한 10% 아니면 한 7%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본전 수익률이 한 물가 상승률 아니면 뭐 경제 GDP 상승률 뭐 이런 거에 견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뭐 한 3% 정도 뭐 그 정도만 그 이익이 나면 뭐 본전은 한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의 증가 속도는 한 7% 정도 돼요. 예, 7% 정도 되고 이 7% 정도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10년이 지나면 한 더블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사실 경험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면 2000년에 당신
부자는 돈을 한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는 5억이라고 그랬어요. 집 한 채하고 5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2010년 들어가서 물어보면요. 그때는 집 한 채하고 1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한 10억 가지고 있다면 부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집 한 채랑 한 20억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자라고 생각하는 부의 판단 기준, 그런 부의 증가 속도는 항상 사실은 정확하게는 7.2%인데 그 정도 속도로 계속 증가를 하더라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앞으로도 7.2%보다 자기가 굴리는 돈의 그 수익률이 낮다면 그만큼 손해를 본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예금을 계속 투자하고 있으면 예금 3%짜리 예금에다 계속 투자하고 있으면 매년 4%씩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매년 4%라는 게 복리로 4%가 되면요.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그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금은 오히려 자산 관리를 할 때 위험한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7%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주식과 채권을 병행하는 이런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위험이란 또 얘기가 또 나왔으니 아까 신흥국 채권 위험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제 가치 투자자인 제 입장에서는 위험의 정의는 비싸면 위험하고 싸면 위험하지 않다예요. 그래서 신흥국 채권이든 미국 채권이든 비싸 보이는 쪽으로는 위험을 느끼고 투자를 하지 않죠. 신흥국 채권이라도 그 채권 가격이 싸다는 말은 채권 금리가 높다는 거잖아요. 신흥국 채권이라도 충분히 금리가 높은 쪽은 저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위험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해외 자산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 유일한 자산인데요. 13% 정도 수익률이 날 때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요. 13%로 투자를 하면요. 10년 만기 채권에 브라질 채권이 13%다. 그럴 때 그 채권이 10년 뒤에 원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지금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이 전자계산기 있으시잖아요. 여기 스마트폰에 전자계산기를 돌리면 공학계산기가 나옵니다. 공학계산기가 나오는데 13% 말은 1년에 원금 1과 1년 이자 0.13이죠. 13%가 0.13이죠. 이 합치면 1년 뒤에는 1.13이 되잖아요. 그러면 1.13을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X의 Y승이라는 게 있어요. X의 Y승. X의 Y승을 누르시고 10년이니까 10을 누르시면 X의 Y승이라는 게 10제곱이라는 거거든요. 10년 동안 계속 13%씩 계속 복리로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답은 3.39가 나와요. 3.4. 이 말은 뭐냐면 내가 10,000원을 투자하면 13% 수익률로 10년 동안 10,000원을 투자하면 34,00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34,000원. 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왜 브라질 채권 13%대 열심히 투자하냐. 34,000원이 되니까 10년 뒤에 환율이 브라질은 우리가 위험이라고 느끼는 거는 환율이 약해지는 거예요. 부도는 안 나요, 여러분. 부도는 브라질 헤아라로 그 발행한 채권은 돈을 계속 갚을 수가 있죠. 돈을 찍어서 계속 갚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도 위험은 없지만은 브라질 환율이 하락해서 브라질 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브라질이 10년 뒤에 지금보다 반토막이 났다. 환율이 반토막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손해를 많이 볼까라고 계산해 보면 아까 34,000원 나오잖아요. 34,000원의 반은 17,000원이에요. 반토막이 나도 저는 17,000원을 얻죠. 원금 10,000원과 이자 수익 7,000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예요.
한 복리로 한 5점 몇 프로 정도 되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히려 안전한 투자다. 오히려 환율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환율이 또 올라가면 좋아지면 이 아까 34,000원에다가 환율까지 올라가서 막 4만 원, 5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가 높은 그런 자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위험을 조금 적게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반면에 아무리 안전한 미국채라 하더라도 금리가 2% 3%밖에 안 나올 때는 채권에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채권 투자에서 나오는 그 이익은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그리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나오는 자본 이익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채권 이익을 나눌 수가 있는데 2% 3% 하는 채권에 투자하면요 이자 2% 3%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이게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주면 좋은데 금리가 내려갈 데가 없어요. 0% 밑으로는 못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별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은 저는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 채권 중에서도 저는 뭐 브라질 채권 지금은 한 11%밖에 금리가 안 되지만은 여전히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미국 채보다 저는 그게 더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채권은 인도 채권 쪽 좋아해요. 인도 뭐 신흥국이지만은 위험하다. 인도라는 그런 큰 나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잘 쉽게 되지 않고요. 뭐 브라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매년 그 한 7% 정도 금리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를 계속 꾸준하게 이자를 주고 있고 그리고 환율도 과거 환율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 뭐 네이버 금융 이런 데 보시면 10년 그래프 보실 수 있잖아요. 환율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도 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한 7%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고 그런 쪽은 뭐 그렇게 경제가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뭐 그 정도는 이런 이자율에서 나오는 수익이 충분히 커버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채 같은 경우는 장기물 지금 뭐 괜찮은 축에 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미 금리가 몇 번 인하하는 것은 반영이 됐고요. 장기적으로 한 4.5%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저는 하지 않아요. 예, 저는 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의 장기적으로 미국의 그 중립 금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저는 한 4% 정도 미국은 그 정도면 중립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5에서 4%까지 한 0.5% 정도 더 내려갈 여지는 있고 그리고 꾸준히 뭐 한 그 정도 이자는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왜냐하면 이거를 투자를 1년 만에 해서 뭐 이익을 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성과를 보면서 가치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뭐 금리 내려가서 얻는 그 자본 이익과 그리고 캐리를 생각하면 오히려 다른 이머징 마켓 쪽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지만은 과거의 저금리 시절 2% 하던 그런 때보다는 지금은 투자하기 훨씬 괜찮고요. 뭐 그 정도 기대 수익 뭐 그 정도 투자를 하면 저는 기대 수익이 한 7%는 안 돼도 장기적으로 한 5% 이상의 기대 수익은 낼 수 있다.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5%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은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시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전문가들 중에서는 가장 매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뭐 미국 금리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매파적인 입장을 가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작년부터고요. 물론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막 올릴 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무슨 사태인가요? 그 레고랜드 사태 나서 막 금리 오르고 이럴 때는 채권 사라고 했죠. 당연히 금리가 높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이미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는 5%대 있는데 그 장기금리는 4%대고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는 3.5%인데 모든 장기금리가 3% 가까이 내려가 있어요. 미국 채권이 우리나라 채권보다는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채권은 금리가 이제 3.2%짜리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제 성에 안 차고요. 그게 금리가 얼마큼 내려갈지도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기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내려가려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앞으로 10년 동안의 평균 기준금리가 한 2% 정도대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장기금리가 설명이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대는 가능해요. 2.5 이상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2% 수준으로 내려가고 그런 시대는 이제는 좀 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통화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통화를 어떤 방법으로 증가시키는 거죠? 신용을 창출해서 통화를 증가시켜요. 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빚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금리를 내린다 이꼬르 빚을 더 많이 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게나 기업한테 빚을 좀 더 져라라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빚 때문에 빚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지 결코 지금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오히려 우리나라 올해 내릴 수는 있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요인들 경제라든지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뭐 주급이라든지 이런 그 변수들은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그쪽으로 가게 주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은 금리 인하가 몇 번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5% 이상의 그 기준금리는 사실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지 어떤 금리 인하 추세로 돌아선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두 번 정도 내려서 너무 높은 수준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기대하시는 것만큼 저는 그렇게 빨리 기준금리 인하하는 쪽은 아니다. 그리고 채권을 사려고 막상 보니까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이자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채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조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지금 환율은 많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러는 저는 과거 달러가 쌀 때는 미국 그 달러를 상당히 이렇게 매입하는 걸 좋아했지만은 지금 다 팔아버렸고요. 다 팔아버리고 지금 뭐 외환은 유로는 이제 놀러 다녀야 되니까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화는 싸다고 생각하고 엔화는 조금 매입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1,350원 수준이면 비싸다. 저는 적정 수준 1,250원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맞다. 뭐 몇 년 안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렇다면 제가 미국 채권에 투자했을 때 환율이 그렇게 좀 하락할 그러면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감안해서 볼 때 과연 채권에 메리트가 있을까 좀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저 PBR이 높은 그런 주식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밸류업의 대상은 저 PBR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ROE가 낮은
기업들이에요. 퍼는 낮은데 퍼가 낮다는 말은 가격 대비 이익은 높다는 거죠. 이익은 많은데. 그래서 이익이 잘 나는 가격 대비는 이익이 잘 나는데 ROE가 낮다는 말은 자산 대비 이익이 낮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있나 하면 이게 우리나라 그 주식 기업들은 돈은 꾸준히 잘 버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가치 투자자들, 그 채권형 주식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그 이익으로 봐서는 다 괜찮은 그런 회사들인데 ROE가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돈을 쌓아놓고 있거든. 그래서 이 ROE라는 거는 이 회사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돈을 버는 거를 얘기하죠. 100억짜리 회사가 10억을 벌면 ROE가 10%고 1000억짜리 회사가 10억을 벌면 ROE가 1%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100억짜리가 보통 처음에 시작은 100억짜리가 한 20억 벌어요. 좋죠. 그러면 ROE가 20%잖아요. 잘 버는 거죠. 그런데 계속 20억 잘 벌어요. 돈 20억 계속 이런 회사가 돈 버는 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20억 번 거를 계속 쌓아 놓기만 해요. 주주들한테 돌려주질 않는 거죠. 쌓아 놓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500억짜리 회사가 됐는데 20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익이. 그런 주식은 규모에 비해서 너무 그 이익의 성장 속도가 낮으니까 가치를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낮은 채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또 그런 주식이 또 저 PBR주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기업의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 재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이 좋은 회사인데 우리나라는 그 돈 번 거를 그냥 기업에 쌓아놓고 돌려주지도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많죠. 그런 회사들을 돈을 돌려줌으로 해서 ROE를 높이게 하는 그 회사들의 ROE를 계속 높이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다. 이 밸류 프로그램에 그걸 목표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PBR이 낮은 거를 높이는 것보다는 ROE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여전히 뭐 저 PBR주 매력이 있나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 여전히 저평가된 주식 수는 너무 많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너무 심한 편이고요. 이거는 언젠가는 다시 차들 거예요. 이 디스카운트 된 부분은 이제는 사람들이 저 PBR주, 저 ROE주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이런 것들을 밸류업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이거는 상당히 긴 테마다. 앞으로 가장 장기적으로 지금 지속될 테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가 된 그런 주식들은 잘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저 PBR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익의 꾸준함을 또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회사인데 너무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보려면 ROE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그런 회사보다는 좀 유지가 되는 ROE가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는 기업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자산 저평가가 됐다는 게 저 PBR인데 그것만 된 게 아니고 PER도 같이 PER 이익도 상당히 괜찮아서 PER도 충분히 낮은 그런 주식들을 선택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지금 워낙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안 되면 그냥 저 PBR만이라도 하시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저 PBR이면서 저 PER이면서 고배당주도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거를 모아서 가지고 왜냐하면 배당주를
좋은 배당,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 투자하기가 좋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떤 계속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배당도 잘 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으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올해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금융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금융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금융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를 일부 이익을 실현하면서 다른 그 밸류업 관련 주식을 사고 있는데 그 사고 있는 기준이 배당 수익률은 꾸준히 6% 이상 정도, 현재 한 6% 이상 정도 되면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6%이면서 10년 뒤에는 지금 배당 수익률의 한 2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10년 뒤는 한 12% 정도. 지금 그러니까 10,000원인데 지금 600원 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이 배당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회사는 배당도 증가하거든요. 그럼 과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과거를 보시면 과거에는 한 300원 주는데 지금 600원 줘요. 2배가 증가했어. 이런 거는 또 미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 하면 지금은 6%지만은 한 평균적으로는 뭐 최소 한 8%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배당으로만 10년 투자하면 2배 이상이 나는 그런 주식들이 많으니까 꽤 있으니까 그런 주식들을 사면서 뭐 PBR도 낮고 PER도 낮은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그러면서도 좀 약간 어떤 촉매 같은 게 있는 그런 촉매라는 거는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M&A 같은 이런 쪽 때문에 회사의 구조가 좀 변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이 또 일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면 이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되면서 촉매 작용을 하는데 촉매라는 게 왜냐하면 화학에서는 이게 갑자기 어떤 그 반응을 해서 빨리 반응하게 하는 그게 촉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 투자에서는 빨리 가격이 가치하고 가까워질 수 있게 뭔가 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요인, 뭐 그런 거고요. 그런 주식도 보면 일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워낙 싼 주식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주 좋아한다 했잖아요. 금융주 좋아하는데 금융주 중에서 이제 정권주가 있잖아요. 정권주 중에서는 저는 좀 소형 정권주를 좋아해요. 소형 정권주. 소형 정권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아까 말한 기본적인 PER, ROE, 그다음에 그 PBR 이런 조건도 충족하고 배당 수익률도 충족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웬만한 정권사들은 한국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분은 큰 데서도 뭐 한 3% 한국거래소 지분의 한 3%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작은 데서도 작은 정권사에서도 한 3%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한국거래소가 지금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고 있는 요인 중에서 탑3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거래소가 지금 어떤 공산주의 국가의 거래소처럼 지금 운영이 되잖아요. 완전 공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다들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나스닥이나 뉴욕 거래소 같은 경우를 공기업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이거 빨리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거래소가 이제 제발 그 기재부 이런 데서 좀 놔줘야 돼요. 이거를 자기들 컨트롤에 넣고 자기들 퇴임하면 그쪽에 무슨 임원 자리 가고 사장 자리 가고 이제 이 욕심 이제 그만 이제는 버릴 때가 됐고요. 이거를 이제는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의 거래소로 탈바꿈하게 민영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영화가 저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바라야죠.
그래서 이게 정상화가 되면 한국거래소 정상화되면 한국거래소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한국거래소 가지고 있는 여의도 땅만 봐도 뭐 그렇지만은 한국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업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한국거래소 가치는 더 커지겠죠. 예. 한국거래소 상장도 되어야 돼요. 다른 나라의 거래소처럼 상장도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거래소 지분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만한 회사가 한국거래소 지분을 3% 가지고 있어. 이거는 우리는 그걸 촉매라고 부르고 많은 다른 어떤 다른 분들은 이거를 테마라고 부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관심을 잘 못 가지다가 하면서 한 방에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진 그런 주식들도 눈여겨보면 좋다. 기왕 가질 바에 그런 것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좋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활기차고 활발하고 고평가돼 있죠. 미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자본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잘 흘러가는 그 나라가 진정한 자본주의 국가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본 시장이 커져야 되고 아까 그래서 거래소 얘기도 했고 뭐 그런데 그거를 미국은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걸 떠나서 자기 나라의 자본시장으로 전 세계의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지금 거기다 우리나라 분들 돈이 사실은 우리 한국 거래소로 가야 되는데 그걸로 많이 가고 있죠. 그 힘으로 근데 그 자본이 많이 가는 것만 해도 그게 또 경제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게 자산 효과라고 부의 효과도 있고요. 그 투자자들 부의 효과가 있고 미국은 또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가계 자산 비중이 꽤 높잖아요. 한 30-40% 30% 정도 될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그 자산 비중이 그 정도 되니까 주가가 오르면 자기들 부자 되고 그러니까 돈도 잘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은 미국의 시장은 지금 계속 그 돈이 그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게 문제예요. 많이 들어와가지고 고평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미국은 그래서 그게 고평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거를 좀 조정시킬 필요가 있죠. 너무 이 고평가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자기 나라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너무 심하게 고평가가 가버리면 그게 거품이고 그 거품을 유지하면 좋은데 그게 꺼지면 그게 또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정책가가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을 쓴다면 미국 시장은 좀 밸류업이 아니고 밸류다운을 좀 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은 저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잘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있지 않고 뭐 우리야 뭐 금융 위기나 아니면 아주 막 주가가 폭락하고 막 이럴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정도지 지금처럼 잘 가고 있을 때는 아예 관심을 끊놓고 있는 거죠. 헷갈리면 그냥 버블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버블이고요. 근데 미국이 지금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자본시장으로 돈을 유입하게 하고 그거 기본적으로 또 고달러를 유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은 언젠가는 힘이 빠질 거예요. 힘이 빠질 거고 저는 뭐 당장 1년 동안은 모르겠지만은 한 10년 정도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주가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이 미국 주식 수익률보다는 높을 거다. 꽤 높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당장 꼬꾸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게 항상 관성이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돈의 관성 때문에 또 어디까지 갈지, 얼마까지 갈지 그런
그런 거는 제가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재산 관리를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이라면 제가 아까 채권도 그런 식으로 항상 계산할 때 10년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인드로 본다면 미국은 달러도 비싸고 주식도 비싸다. 그래서 저는 발을 빼게 지금 저라면 뭐 욕을 많이 지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국 주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저한테는 사실 뭐 참 어려운 자산이죠. 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가는 투자를 하지도 않고 투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저는 사실은 어떨 때 올라가는 자산이고 어떨 때 내려가는 자산이고 이런 거를 이해를 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맞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느낌이 어떤가 하면 제가 가끔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 놀러 가면 호텔에서 내려가 보면 카지노가 있잖아요. 카지노가 있으면 막 나를 굉장히 흥분시켜요. 저쪽에서 뭐 잭팟 그러면서 막 돈이 내려오고 그런 모습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내가 혹해서 해보면 돈을 금방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분위기에 심취해서 남들은 딸지 몰라도 나는 거기서 하면 돈을 잃는다는 거 알고 있고 비트코인 느낌을 보면 내가 하면 무조건 잃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기에서 돈을 딸 자신이 전혀 없어요. 경험적으로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돈을 어디다 투자하면 딸 수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아까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서는 투자해서 돈을 딸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죠. 비트코인 가지고 내가 맥도날드 햄버거 가서 햄버거 사 먹을 수 있으면 아마 뭐 인정을 해주겠는데 화폐라면서요. 그러니까 화폐는 뭐 물건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마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싫어하실 거예요. 그게 그런 물건과의 교환 가치가 성립되는 순간 투자 대상으로서의 오히려 가치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제 햄버거 몇 개하고 비교되기 시작한다면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진정 이제 제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그런 화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이지 마시라라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한국의 주식 투자를 그것도 가치 투자만 해서 그것도 금융주 위주로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쪽을 제가 하는 거죠. 그걸 해서 연평균 꽤 오랫동안 연평균 한 15% 정도 수익을 내왔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 15% 정도의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면 더블이 되는 수준이에요. 저는 제 재산이 5년이면 더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고 싶겠나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2024년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AI 쪽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바이오도 뭐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한데 바이오 뭐 2차 전지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주도주라고 느껴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주도주를 따라가는 거는 돈을 잃을 확률이 더 크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뭐라고 미리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은 주도주가 뭔가가 생겨서 막 그게 막 잘 나갈 때 거기에 같이 따라갔다가는 돈이 좀 잃을 확률이 제가 관찰해 보면 많다. 요즘 바이오는 좀 많이 좀 침체돼 있죠. 바이오 주식들은. 근데 10년 전만 해도 바이오 난리였거든요. 바이오 아니면 뭐 바이오 자 안 붙으면 주식 아니다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 주식에서 돈을 번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뭐가 됐든 간에 그거에 너무 관심 두지 마시라. 오히려 주도주가 아닌 것들을 미리 잘 발굴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 투자 수단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10년을 본다면 10년 내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주들이 10년 동안 주도주가 될 거다. 주도주의 정의가 가장 수익률이 높은 그런 그 주식 대상이 뭐냐라는 그런 거라면 아마 밸류업 쪽이 가장 높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선, 총선, 선거 때마다 저는 주식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선거 테마 이런 게 아니고요. 누구 주식 무슨 사람 이름 붙여서 누구 주식 이런 그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책 중에서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붐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본시장 정책밖에 없어요. 자본시장 정책, 자본시장과 관련된 세법을 고쳐야 되고요. 자본시장과 관련된 그 세법은 좀 조심스럽지만 정권거래세 세제를 고쳐야 되지 상속세 얘기 아닙니다. 남들 상속세 얘기 많이 하던데 저는 상속세 이거 잘못 또 고쳤다가는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더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세제 쪽, 그다음에 상법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손대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한국거래소 이런 것도 좀 손을 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잘 안 나와요. 예, 평소에 잘 안 나오고 선거 때마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선거 때마다 얘기가 나와서 이게 계속 그 방구가 잦으면 싼다는 것처럼 계속 선거 때마다 이런 게 나오면서 계속 이게 좋아질 거예요. 그 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는 수정될 거고 고쳐질 거고 실천될 거예요. 공약으로 내건다면 5가지 공약 내고는 한두 가지는 관철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앞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 정책을 공약으로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는 돈 들여서 하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도만 고치면 우리나라의 경제 효과가 엄청 좋아지는 이런 그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냥 너무나 이거는 당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죠. 싫어하는 집단이 한 군데 있지만은 이제 그 집단도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선거 때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우리나라 주가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계속 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하고 있는 저 1억은 아니지만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나 그리고 그 1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비중이나 큰 차이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10% 정도가 브라질 채권입니다. 브라질 채권이고 나머지 90%가 한국 주식이고요. 나머지 일본 주식 또 일부 펀드 조금씩 있는데 그냥 그건 다 해서 한 5%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85%가 주식이고 그 주식의 한 90%가 금융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저 PBR, 저 PER, 고배당은 6% 이상을 발굴해서 그쪽을 계속 비중을 높여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브라질 채권하고 일부 다른 쫀쫀다리 그런 거 빼고는 그런 배당이 6, 7% 이상 나오고 그다음에 PER, PBR이 충분히 낮은 이런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정도 일부 채권 브라질 채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런 밸류업 관련된 주식에다가 투자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이런 것들을 계속 묻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억이 있으면 묻어두고 또 1,000만 원 생기면 또 묻어두고 나중에 10년 뒤에 열어보면
10년째 열어보면 가끔 열어서 이렇게 희적희적은 해줘야 돼요. 열어두면 아주 훌륭한 그런 된장. 사람들이 그러면 생각하겠다. 똥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데 훌륭한 술이 되어서 익어서 기쁨을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았죠.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디스카운트된 시점을 한때는 우리 가치 투자, 해외 가치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주식 좋아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가 수익률이 안 좋았고, 수익률이 안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나라 주식에 너무 투자를 안 하세요. 예. 뭐 재산의 70~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야, 우리 한국 너무 싸잖아, 좋잖아, 좀 사라 이러면, 야, 너희들 그 주식 큰 시장에 외국인이 한 30% 넘을걸요? 30% 넘어요, 비중이. 이 정도 비중이면 작은 게 아니야. 너희들 국민들 보고 좀 투자를 좀 하라 해. 그래서 국민들이 투자해서 커지면, 파이가 커지면 그러면 우리도 더 들어갈게.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너희들도 안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비중을 늘리기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참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안 넣게 된 이유는, 첫째는 이제 부동산 사랑이 너무 부동산 사랑을 우리 국민이 부동산 사랑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세제 정책이죠. 세제 정책이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돈들이 자본시장으로 안 가게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아지고, 뭐 그러니까 또 계속 그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 배당 소득세. 조금 전에 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배당 소득세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분리과세를 해주시고요. 다른 나라 대부분이 분리과세거든요. 배당 소득세는 뭐 15% 정도,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건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배당 소득세를 계속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월급쟁이 돈 한 1억 정도 연봉되는 사람들은 이걸 주식 배당을 받으면 받는 순간 한 50% 세금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당에 대한 장기 투자, 배당을 위한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 배당을 받는 순간 50% 정도 그 세금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누진세잖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배당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배당하면 세금으로 다 날아가는데, 다 날아가려면 왜 배당을 해? 하고는 안 하고 계속 유보를 하고, 그러니까 ROE 문제가 아까 같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당 소득세를 그냥 한 15% 정도 해주면, 이거는 부자 감세가 아니에요. 부자 감세라는 개념보다 이렇게 하면 배당을 많이 해주잖아요. 배당을 많이 해주면, 배당이 많아지면 15%라도 배당 정부가 걷어들이는 그 소득세는 커지겠죠. 대주주가 내는 세금 그 절대액 금액 자체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율이 유리해지니까 많이 하겠죠. 그렇게 배당을 많이 해주면 배당 받은 사람들은 또 그걸로 투자를 하거나 또 소비를 하거나 해서 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에 유리한 부동산 투자로 자꾸 그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부터 일단 시작을 하면 저는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많이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요거 다음에 또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더 이상 나쁠 게 없으니까 이제는 고칠 때마다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고치는 게 뭐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나라처럼 하자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가졌던 핸디캡을 손도 묶어놓고 발도 묶어놨는데 요런 거 하나씩 풀어주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잘 뛰어갈 거다,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었던 모든 요인들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좋아지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 돌아올 거다, 그런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부동산 재산이 자기 재산의 50% 이상이라면 50% 이상이면 그 50% 수준으로 이하 수준으로 맞추는 게 맞다. 부동산 뭐 무조건 팔아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그 자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가면서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은 주식을 장기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에 비하면 그 복리의 힘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본 수익에 비하면 지금 부동산이 지금까지 이렇게 좋았던 때에도 저는 주식 수익률이 더 낮다고 보거든요. 더 낮다고 보는데 제대로만 한다면 더 낮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제 주식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률보다 주식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질 그런 시대가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중요한 게 그 현금 흐름이잖아요. 현금 흐름. 그 현금 흐름으로 이제 마지막 그 기간을 많이 쓸수록 많이 효용을 얻고 그만큼 행복한 거잖아요. 많이 쓰시는 게 낫다. 차라리.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계속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얘기한 모든 그 얘기들이 어떤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참 많이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 시장으로 돈이 지금 너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저출산율만큼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본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더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더 많은 벤처들이 생기고 그래서 더 많은 고용이 생기고 더 많은 이익이 생기고 그렇게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본 시장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정책가들은 이 자본 시장으로 돈이 계속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정책들 만들어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좋아지는 이제 여건이 더 좋아질 이 자금 시장에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개인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것만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기적 해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진정한 자본주의 국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